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어제 향년 78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한국경제 역사이기도 했던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해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인이 한국 경제에 남긴 발자취부터 앞으로 삼성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입관식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조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던 고인의 자리가 그만큼 컸다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이건희 회장은 우선 이 삼성그룹을 세계적인 회사로 키워냈다라는 그런 점에서 탁월한 경영인으로 또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켰다는 그런 면에서 세계 경제에 이바지했다. 그런 면에서 국내외적으로 단순히 한국의 기업인을 넘어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1987년 이후 약 7년 동안 삼성그룹의 최고 사령탑을 맡아서 삼성그룹의 회사 가치를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50배 이상, 또 이익이나 매출 기준으로서도 100여 배 이상 가장 빠른 속도로 키웠다.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이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만 놓고 볼 때도 세계 5위, 또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 정도에 들어가는 거대한 회사로 컸다. 그런 면에서 탁월한 경영인 또는 거인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로이터 통신 같은 데서는 부패한 기업인, 부패한 거인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재계 상징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는데 이 말대로 고 이건희 회장은 한국 경제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족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건희 회장은 1987년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삼성그룹을 승계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창업자, 회사를 일군 창업자라고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회사를 반석 위에 우뚝 세우면서 크게 새 역사를 일으킨 그런 탁월한 업적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한국 경제사적 의미를 놓고 볼 때는 당시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를 따라가는 모방 경제, 카피캣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 후속 경제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일등주의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최초로 제일 앞장서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분야의 산업들에 많은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런 면에서 경제사적으로도 나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상 혁신을 강조했던 네. 고인의 어록을 들어보셨습니다. 사실 고 이건희 회장이 셋째여서요. 처음부터 휴계자였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셋째가 아니고 사실 7째죠. 아, 네, 그렇죠. 네, 지금은 3남 중에 셋째는. 그렇죠. 왜 남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셋째지만은 네. 요즘은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3남 5녀 8남매 중에 네. 7번째였습니다. 아들로서도 이맹희, 이창희에 이어서 3번째 이건희였는데요. 사실 당시의 풍토는 거의 장자성계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한국 사회에서 3번째 또는 7째가 경영을 승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던 어떤 단초가 있었습니다. 1966년에 그 유명한 한국 비료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료 회사가 공장을 지으면서 세멘트를 들여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다 대놓고 이제 지금 설탕보다도 좀 강도가 더 강한 사카린을 밀수를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세멘트보다 사카린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밀수해서 그것을 국내에다가 뿌려서 부당 불법 자금을 마련을 했는데 그 사건이 이제 동아일보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삼성에 시련이 다가옵니다. 당시에 이병철 회장은 거기에 문제의 책임을 지고 재계에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큰아들인 이맹희 씨에게 그룹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들이 회사를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그 아들이 아예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짜고 아버지를 완전히 삼성그룹에서 아웃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둘째 아들 이창희 씨가 받았습니다. 이창희 씨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자기 아버지를 구속시켜달라는 편지를 보냈거든요. 네. 그 편지가 이병철 회장한테 들어가게 됐고 그 배후에 이 맹희가 있다 그래서 첫 아들, 둘째 아들 이 둘 다 전격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팽당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셋째 아들에게 기회가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건희 그 회장은 처가가 잘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그 홍진기 판사 출신이죠. 그 집안의 후광도 입고 처가의 후광도 많이 얻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일찌감치 후계자 대열에 오르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삼성하면 반도체를 또 이끈 게 이건희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그 반도체는 국내에서는 좀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어땠나요? 네, 한국 반도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저 반도체는 이 시계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회사고 사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반도체 회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네. 매우 미약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불과 3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에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신경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쓰고 있을 때 이병철 회장이 뭐 도중에 버리려고 하던 것을 당시 그 동양방송의 이사였던데 그 급여를 가지고 그 회사 지분을 좀 샀다.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삼성 반도체의 시작은 1983년입니다. 그 유명한 이병철 회장의 도쿄서는 도쿄에서 그 당시 그 긴자 거리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한다.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때 정부와 삼성이 합작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초석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네. 그 이후에 반도체의 속도, 처리 용량을 혁신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이 이건희 회장의 이 반도체 박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애정을 갖고 특히 그 인재들, 전 세계에 조금이라도 반도체를 한다는 내로라는 학자들이라면 그액을 주면서 출신이나 성분을 따지지 않고 전 세계 인류의 인재들을 마구 끌어다가 마음껏 활동하게 해준 그런 점에서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에 대한 기여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또 다른 터닝 포인트, 바로 93년 독일에서 신경영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마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어록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 1993년 저도 당시에 미국에 있었고 당시에 저 소식을 접했는데요. 당시 미국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1987년에 회장에 오르고 나서 5년 정도 미국 시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사장단을 이끌고 로스앤젤레스의 베스트바이라는 그 이 전자제품 상점 거기에 들렀는데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상품은 베스트바이에서 전담으로 팔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판매 비중이 높죠. 네. 그런데 거기서 삼성전자 제품이 없으니까 이건희 회장이 상당히 당황을 했고 직원에게 삼성전자 제품이 어디냐 이래 물으니까 그것은 고객들이 잘 찾지 않아서 창고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갖다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쇼크를 받아서 왜 가져오지 않냐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독일로 날아가서 프랑크푸르트에 전 세계 삼성전자 사장단을 다 모아서 이른바 신경영을 선언합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유명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거기서 혁신을 하라. 혁신의 그 상징이 바로 모두 다 바꾸라는 것이었죠. 네. 그렇게 바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바꿔지지가 않았어요. 2년 후인 1995년에 이제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다 해서 구미에서 아예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고 있네요. 네. 저기서
애니콜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 불량률이 조금이라도 높다는 제품을 전부 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제주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불 태워서 없애는 화형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량 제품을 만든다면 그만둘 각오를 하라. 삼성은 적게 만들더라도 완벽한 제품만 만들겠다. 그것이 이제 일등주의의 하나의 신호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재계에서는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괄목할 만한 그 발전을 한 삼성이지만 사실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했던 사업도 있었거든요. 자동차 분야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삼성이라고 해서 모든 데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뭐 유통산업에서도 홈플러스 했다가 별로 재미를 못 봤죠. 그러나 그것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자동차 부분에서는 아주 참담한 실패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 광입니다. 자동차 매니어로서 자동차 속도가 빠른 거 또는 기술이 앞선 거 그것을 유학생 시절에도 1000여 대 이상을 구입해서 네. 그것을 독일의 아우토반 그 제한 속도가 없는 곳에서 달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평생 꿈이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전자회사인데 자동차 안에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삼성이 가장 비교 우위가 있다. 오늘날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들 때 꿈꿨던 그 이상을 앞서 20, 30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삼성이 출발하던 그 1990년대 중반에 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가 자동차가 공급 과잉일 때, 특히 한국에서 공급 과잉에서 기아 자동차도 있던 기아 자동차도 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못 선택을 해서 수지를 맞추지 못했고 결국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강제로 이제 뺏기게 되죠. 일각에서는 특히 KDI 한국개발원 같은 데서는 바로 이건희의 삼성자동차에 무리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왔고요. 이것이 부채 경영이 됐고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려서 IMF를 촉발하는데 이건희의 삼성자동차가 1등 공신이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르노 삼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삼성의 이름만 그럼 갖다 쓴 그렇습니다. 건가요? 다 팔았습니다. 예. 다 팔았고 그 르노 삼성의 간판 그 동그란 그림이 두 가지 있는 그 모습 이것은 이건희 회장이 만든 것입니다. 또 삼성이라는 자동차 이름도 이건희 회장이 만든 것입니다만은 그것을 인수한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 회사에서 네. 삼성의 브랜드가 여전히 이용 가치가 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삼성 제품으로 나오는데 그 브랜드를 쓸 수 있는 유효 기간이 2022년으로 끝납니다. 추가 계약을 맺을지 이것은 재계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경제에 이렇게 여러 큰 족적을 남겼지만 또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앞서서 외신에서는 부패한 거인 이런 표현도 썼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뭐 정경유착이라든지 무노조 경영이라든지 이런 그림자 때문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이건희 회장을 한마디로 tainted giant, tainted라는 게 썩고 부패했다는 거거든요. tainted giant, 썩은 거인이다, 부패한 거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대목에서 그동안에 그 이건희 회장이 끌어왔던 삼성에서 너무도 많은 비리와 부패가 있었다라는 점을 적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 그 이 조전을 보냈던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빛과 그림자에서 한국 경제에 비치기도 했지만 또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경유착이라든지 세금 탈세 또는 재벌 황제 경영, 뭐 무노조 경영 이런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자식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세금 없이 부를 물려주기 위해서 각종 편법을 썼고 그 과정에서 잇따른 비리 이것은 이제 이건희 회장 재임 내내 삼성의 큰 부담이었고 이것은 앞으로도 삼성 이미지,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이미지에도 아주 크게 먹칠을 했고 앞으로 이 대목을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은 깨끗한 한국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이제 삼성도 깨끗한 기업으로 좀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앞서 저희가 뭐 리포트로도 보내드렸지만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부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유 주식만 일단 18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삼성과라고 해도 한 번에 이 상속세를 다 내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속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계산하기 쉬운 주식 부분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부동산도 있고 로얄티도 있고 주식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식이 있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30억이 넘어갈 경우에 네. 50%입니다. 그리고 또 대주주인 경우에는 그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20%를 할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의 경우에는 65%에서 70% 정도를 내게 돼 있어요. 현재 주식 보유 가치가 오늘의 주가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8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12조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되고 이 세금을 내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삼성그룹의 경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더라고요. 좀 복잡하니까 약간 쉽게 좀 설명해 네, 주신다면요. 가장 큰 문제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회사의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겠냐 하는 대목이에요. 지금 삼성에서 가장 큰 회사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0.7%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지배권을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생명은 바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별세를 하셨으니까 그 대목을 과연 100% 상속을 할 수 있느냐, 상속세를 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상당히 과제가 상당히 첩첩산중일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래도 이 선대인 이건희 회장이 인수받았을 때 형제의 난 같은 이런 것 없는 것을 감안하면 그런 대로 좋은 조건 속에서 잘 인수해서 제3의 시대, 3세 경영의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믿고 또 기대해 봅니다. 네, 경영과 관련한 말을 또 하다 보면 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고요. 삼성과 관련한 이야기, 이건희 회장의 또 빈소 조문 행렬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